제15회 약사별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의 마지막 날이군요. 네.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사회를 맡은 스머프 천문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진 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도원 신형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경 서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번 14회 때 저희가 15회는 남는 약 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긴급하게 주제를 좀 바꿀 일이 생겨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혹시나 저번 방송을 듣고 남는 약 관리 방안을 왜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의아해 하시는 분께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 회를 끝내고 16회 때는 남는 약 관리 방안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선거와 민주주의라고 하는 다소 저희들 전공하고는 그렇게 관계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전혀 관계가 없는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 이 부분들이 전부 저희 삶이라고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어지기 때문에. 왜 이 주제를 선택을 했냐면, 물론 저희들이 약사쌤들을 위한 방송은 아니지만 대한약사회에서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또는 그거를 구현하는 방식이 꼭 선거만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던 차에, 이번에 긴급하게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라고 해서 그 주제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까지 선거에 대한 경험 및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자유롭게 얘기를 하는 방법으로 15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세 분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그렇게 딱딱하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자유롭게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지요. 우리 기도원님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게 생각을 하다기보다는 민주주의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질문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도 이제 지금 나이가 벌써 이제 꽤 먹을 만큼 먹었는데, 이제 예전에 젊었을 때는 민주주의 하면은 내가 투표권이 있고 투표를 행사하고 누구를 뽑고, 이런 것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도 먹고 1987년 이후로 이제 다양한 민주주의 직선제 이후로 여러 형태로 세월이 지나면서 민주주의라는 것들이 다수의, 그리고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어떤 정치 꼭 선거뿐만 아니라 순간순간에 매회 어떤 정치적인 어떤 상황이라든지 정치적 결정, 아니면은 우리 삶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삶의 어떤 결정적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의 자기 의견을 어쨌든 내고 그것들을 나름대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이것들이 최대한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공론의 장이 좀 많이 되어지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 주영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결론은 다수의 의견로 하되 소수 의견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게 민주주의라고 배웠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잘 실현되고 있는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힘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자본을 가진 사람들하고 결탁되어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수가 참여하는 공간이 열린다는 게 하나 민주주의 장이라고 볼 수 있네요.
우리 송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건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체들 간의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생각들 중에서 어떤 정치 결정 과정에 있으려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결정을 하는 과정이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 그 과정 자체를 민주주의라고 보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라고 본다면 고정된 어떤 가치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나 상황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나 이념 같은 것도 변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화된 가치에서도 그런 가치,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그런 개개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그게 쉽게 사회 구조나 뭐 정치나 이런 부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이 허용될 수 있는 그런 과정, 그런 정치, 그런 거를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세 분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생각에 공통점들이 있는 것도 있고 약간씩 다른 부분들이 있는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저도 여기서 한마디를 해도 그러면 이제 네 개의 민주주의가 생기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단수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들이라고 하는 형태로 계속적으로 역사적으로 내려왔고 지금 우리 그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의 규정이 달라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기도님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87년도 민주화 대투쟁을 할 때는 그때는 군부 독재 타도라고 하는 형태의 민주주의를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때는 조금 규정을 해서 얘기하면 절차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었고 그 이후에 특히 이제 그 박근혜 걸 탄핵을 시켰을 때 촛불이라고 하는 거에서는 이게 나란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 내용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물론 이렇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붙어 있는 거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용적으로 민주주의의 내용들을 일정 정도를 채워나가는 그 민주주의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봐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복수로 존재를 하고 있는 형태의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환경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들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락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를 텅 비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 텅 비어 있는 기표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담론 투쟁을 통해서 규정되어지는 얘기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학술적으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 학술적,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 백성이, 그러니까 인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글자 그대로의 뜻이겠죠. 예. 그 또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제가 그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SNS 상에서 볼 때 좀 약간 물론 이건 뭐 저도뿐만 아니라 아마 그렇게 이제 글을 썼던 사람들도 아마 좀 답답한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계속 그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 아마 다 보셨을 텐데 A라는 정치인이 이제 어쨌든 당선이 됐어요. 당선이 됐는데 그 사람이 무언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건 이제 한 번 한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문제가 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댓글을 달 때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 기다려라. 2020년이 기다린다. 내지는 뭐 2018년도 우리 요번에 뭐 지방선거 때는 뭐 지방선거가 기다린다. 선거 때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할 때 결국에는 사람들한테 각인되어진 생각은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2020년이나 어떤 선거의 기간에서 너를 심판하겠다. 이러면서 그 기간을 그때를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결국에는 답답한 부분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현재 제도장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무조건 잘못해도 또 현재로서의 어떤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서나 아니면 이렇게 뭐 비판하거나 이런 거 아니면은 결국에는 선거 기간 때 심판하는 방법 이거 말고는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 답답한 점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일반 시민의 무기력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이 가면 갈수록 투표율 같은 걸 봐도 전 세계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 좀 높긴 하지만 국회의원 선거도 50% 조금 넘는 편이고 뭐 재보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20%도 안 넘은 네. 굉장히 낮은 퍼센트리지로 투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저번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그때 뭐 촛불 그때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 탄핵을 시키긴 했지만 사실 그 뒤로 우리가 국민이 할 수 있는 거라는 건 결국은 또 선거를 해서 이제 뭐 어쨌든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것인데 좀 무기력한 느낌이 들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혁명의 과정 일종의 지금 현대에 있어서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그 큰 흐름이었는데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우린 다시 또 가서 누구를 찍어야 되고 물론 그 찍는 사람이 당선된 사람이 우리의 그 촛불 혁명 때의 그런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거에 대한 무기력함을 좀 덜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상당 부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러면서 좀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어차피 나랑은 상관없는 또 이런 걸 또 일정 정도 기득권층은 바라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그들만의 정치만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이 있어 보입니다. 선거 때는 표를 달라고 굽신굽신 하는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표 결과가 끝나자마자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유지하게 되는 거죠. 이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아직 정교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루소가 이제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선거하는 날만 주일이고 그 이후에는 전부 다 그 노예가 되어진다. 그게 우리가 그 주체라고 하는 게 영어로 서브젝트잖아요. 그러니까 서브젝트의 뜻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사전을 찾아보면 주인이라는 뜻이 있고 신민이라고 하는 뜻이 서브젝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보면 굉장히 그거 좀 재밌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 민주주의 선거 지금 계속 이 얘기를 연관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민주주의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그리스.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는 무슨 민주주의죠? 직접 민주주의요.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렇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테네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라고 알고 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료와 그 뭐 책 이런 것들을 그 참고를 했었었는데 저희들이 본 책 중에 하나가 선거는 민주적인가라고 하는 그 버나드 마냉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책이 하나 있는데 그 물론 뭐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책에서 제일 쇼킹하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리스 민주주의는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죠.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 민주주의는 간접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대의민주주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계속 지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다닐 때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가라타니 고진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일본의 철학자도
그 사람도 그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그게 평등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이오니아 지방을 얘기를 해요. 그 이오니아가 어디냐면 지금 그 이스라엘 그쪽 지역인데 그 그리스와 페르시아 사이에 어떤 하나의 그 이 중립 지역 같은 데인데 그 이소미아라고 하는 데를 얘기하면서 거기가 직접 민주주의의 원류고 그리스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또 하거든요. 실제로 놓고 보면 그런 걸로 봐서 그리스가 과연 직접 민주주의만을 했던 도시 국가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책들을 다를 보셨거나 아니면 뭐 중간에 보셨든지 간에 그 그리스가 왜 대의제 그 민주주의를 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나오는 내용을 인용을 하거나 뭐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고 물론 제대로 읽진 않았긴 했지만 직접 민주주의의 측면이 있긴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측면도 있다. 그렇죠. 그 방식으로 그렇죠. 추첨을 한 거고. 그러니까 근데 직접 민주주의적인 방식이 없었다라는 건 아니죠. 두 그러니까 그게 가지가 혼합이 되어져 혼합이 되어 있는데 있는 형태였다라는 근데 지금 거죠.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배울 때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렇지, 걸로만 그렇지.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그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 차이가 뭘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접 민주주의하고 대의민주주의가 뭐가 다를까? 그러니까 이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거는 어쨌든 국민이 주권자인 거잖아요. 모든 국민이 그 본인의 권리, 그 통치받을 권리와 통치할 수 있는 권리를 지금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대의민주주의, 뭐 간접민주주의라고 흔히 말하는 거는 이러한 권리를 이제 어떤 지도자나 어떤 뭐 그런 정치인들을 대표로 선임을 해서 위임하고 양도하는 권리를 양도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우리는 흔히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라고 말을 했었죠. 그렇죠.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걸 나눌 때 사실은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어로도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형태로 데모스, 그러니까 인민에 의한 통치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번역을 할 때 민주주의니까 민에 의해서 지배를 하는 그렇죠. 나라니까 네. 민주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대의제를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이번에 이걸 네. 보면서 사실 우린 너무나 일상적으로 대의민주주의, 간접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써왔었지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그렇죠, 용어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사실 네. 붙여놔서 같이 붙여놓을 수 없는 단어이긴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많이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철학자 랑시에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제가 그 지배자면 우리 기드온님이 피지배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자기 한 인간에 있어서 지배와 피지배가 동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과 동시에 내가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람으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지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지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핵심적인 게 뭐냐면 지배거든요. 지배. 그러니까 그 지배를 받을 수 있고 내가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법안을 만들고 이거는 입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집행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복종도 하는 거죠.
이게 동시에 들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이거를 직접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그리스 같은 아까 지금 송 선생님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리스의 민회라고 하는 대가 사실은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100% 그런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선거는 민주주의인가라고 하는 이 책에서 주장하는 그 부분이죠.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이 한 4만 정도였었는데 민회에 참석하는 사람은 6천 명. 물론 거기에 노예와 여자들은 전부 일단 어린아이 예, 다 제외가 제외하고. 되어져 예, 있었고. 그때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노예가 평민 1인당 한 한 명. 10명에서 한 20명 가까이 아, 있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그럴 그러니까,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배 집단만의 그런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라타니 고진 같은 경우에는 그 민주주의를 그런 식으로 고정적으로 사고하는 것들을 그 이 벗어나기 위해서 그 이소노미아라고 하는 개념을 이소미아라고 하는 그 지방에서 끌고 들어와서 그래서 그 사람은 아주 파격적으로 얘기해요. 소크라테스가 그 이소미아 사람인데 이소노미아를 그 실천하기 위해서 그리스 와가지고 그와 같은 행위를 했다라고 그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봐가지고는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배와 피지배가 내 안에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런 개념을 놓고 보면 그리스 아테네에서 이루어졌던 민회라고 하는 형식조차도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4만 명 중에서 6천 명 정도가 나와서 이제 그 발언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리스를 그 아까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걸로 얘기를 하냐? 그거는 4만 명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법안을 누구나 다 발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놓고 보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민회 자체가 그리스의 어떤 정치 권력 구조 중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일 거라고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직접 민주주의와 간접 민주주의를 좀 나눠봤고 대의제를 나눠봤고 그 대의제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형성되어진 것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 전에 왕정 국가 뭐 우리 중세 시대 이런 것들이 아주 거대하게 자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프랑스 대혁명 뭐 EU 정도 될 거니까 얼마 되지 않은 거고 200년 정도밖에 안 그러니까요.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 뭐 이렇게 시민혁명, 뭐 명예혁명 뭐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왕에서 이제 의회로 권력이 이제 이양되어 가면서 의회의 구성 인원들을 어떻게든 국민의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대표를 선출을 하기 위해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선거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선거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선거권 자체가 굉장히 지금처럼 보통 선거권의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여성이나 뭐 아이들 뭐 특히 뭐 노예 뭐 이런 전혀 포함이 안 되었어요. 돈 없는 사람은 안 되세요. 돈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선거권이 커가는 과정, 선거권이 확대되어 가는 과정을 민주주의의 가치를 커가는 민주주의가 발전되는 과정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선거권이 이제 보통 선거를 하게 된 게 이제 불과 100년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이 이제 투표권을 발휘한 지가 1960년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얼마 안 된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보통 선거라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었지만 그 시점에 있어서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에서는 그 선거권 자체가 민주주의의 가장 큰 핵심 화두였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거권은 다 주어지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용적으로 이게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내용, 나의 의견이 좀 더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치 구조여야 되는데 선거권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되지 않는,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촛불을 또 들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온 거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그 하나 작은 결론을 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리스는 직접 민주주의만을 했던 나라가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를 혼합한 나라였고, 사실은 대의제적인 측면이 좀 더 강한 측면이 있는 나라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좀 정리를 해 가고, 추첨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또 민주주의 하면 오늘 계속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중에 선거라고 하는 거와 계속 결부를 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방금 그 송쌤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아까 그 아테네 민회를 얘기를 했을 때 4만 명 중에서 6천 명을 어떻게 뽑았을까? 어떻게 뽑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책을 직접 안 읽어서 뭐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들어듣던 내용으로는 일단 그 자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공예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쪽 참석한 사람들에서 일정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맞나요? 네.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졌고, 예. 그 주어진 자격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선거를 했을까요? 아니요. 좀 가문 이런 게 아니, 거기서 자격이 이제 되지 아까 않았을까요? 이것처럼 추첨 얘기 나왔지만은, 이제 거기서 그 추첨을 해서 뽑고, 근데 그 임기를 줬겠죠. 1년인가 뭐 2년인가 뭐 어떤 그런 기간을 그러니까 둬가지고. 이제 그래서 민회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그 자격 규정을 두었고, 그 자격 규정 있는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예. 민회에 나가게 된 거예요. 예. 또 더구나 민회뿐만 아니라 그 행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 그 행정관을 뽑을 때도 추첨을 했었었고, 예. 선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테네 장군 같은 사람들, 뭐 재무 담당하는 관리를 뽑을 때는 선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가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이 선거보다는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구현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는 아까 그리스가 그 아테네가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직접 민주주의를 그럼 어떻게 구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방법론으로서 선거라고 하는 거로만 우리는 그거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뒤에 계속 송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권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사의 쟁점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그러니까 추첨이 중간에 사라져버리기 시작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선거권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 굉장히 오래되어져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선거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도 200년이 채 안 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흑인 선거권이 60년 정도밖에, 지금으로 따지면 50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아테네는 선거라고 하는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추첨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전체 선출 인원 가량이 뭐 5,600명이라면 대략 한 10% 정도만 선거를 하고 90% 정도는 다 추첨으로 선발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문제는 이렇게 선출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직접적인 권력에 차지하는 포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민회에서 차지하는 의사결정과의 부분 중요도를 따져보면은 훨씬 낮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법안 발의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할 수 없고, 민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부분에만 이제 기능을 할 수 있게끔 아주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부분도 있긴 하고요. 근데 왜 선거를 지금 우리가 아주 그냥 너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선거라고 하는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고 하던데요. 뭐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얘기하셨다고 그러던가요? 뭐라고 말을 하던데 그 선거를 하다 보니 그 돈이 많은 부자들만 선거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왜냐면 자기 있는 돈 다 풀어가지고 사람들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엘리트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 그러니까 선거 자체가 엘리트적인 성격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지적을 한 거고, 오히려 추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평등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게 더 나은 제도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하면은 우리가 이제 관념적으로 아니면은 이제 그 습관적으로 느끼는 게 선거를 하면은 뭔가 그 좀 능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뭔가 열정 있거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그 훈련되어였던 사람이 했어야 돼. 뭐 이런 식의 뭔가 우리가 그 추상적으로 이렇게 막 갖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게 거기 나가는 사람은 나와는 좀 다른 사람 내지는 아니면은 뭔가 나보다는 좀 특별한 사람 이런 식의 좀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그 아까 얘기했처럼 뭐 좀 엘리트적인 요소 그 다음에 뭔가 선택된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념이 자꾸 이제 우리 거기에 이제 녹여드는 부분들이 있다고 그 생각해요. 관념이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지금 여기서 그 관념이 제가 지금 질문을 뭐라고 그랬냐면 유래를 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내가 처음서부터 태어나서 그런 관념을 갖고 있었던 거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 어떤 문화적이든 그러니까 아까 그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했던 그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돈 많은 사람이 결국은 이 플라톤의 그 학당에 가가지고 열심히 또 배웠을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게 또 하나의 문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렇진 않지만 한번 예를 들어보면 그게 한 20년을 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0년 뒤에 태어난 애는 태어나니까 뭐 누군 그러더니 태어나니까 엄마가 황신해 뭐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태어나니까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시스템.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를 20년 전에 만들기 전에는 사실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낯설게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애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기도님 말씀하신 그 생각이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자 좀 있으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정상적인 거. 이런 걸 우리가 뭐 규율이라고도 하고 습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어디서 가르치냐면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사회에서도 그런 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뭔가요? 그게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끔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구조가 아까 송쌤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죠. 시대에 따라서 구조가 달리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 체제의 그런 형태를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크게 안 바뀐 것 중에 하나를 보면 사실상 민주정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형태도 대통령이 있는 거잖아요. 그 지도자가 없는 그동안의 정치 형태는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있었죠. 잠깐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나름의 지금 뭐 인민이 시민이 주권자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 주권자를 대표할 사람은 항상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뭐 하나가 됐건 여럿이 됐건 간에 그러니까 이러한 게 어떤 신화주의적인 영웅을 바라는 어떤 엘리트주의적이라는 게
너무나 깊숙이 우리 안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죠. 지금 광화문에서 이순신 노상이 있고 세종대왕 상이 있고 이런 게 서울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런 걸 봐도 우린 그게 너무 자연스럽지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렇게 아직 이 시대에도 왕의 동상을 걸어놓고 그 서울 한복판에 이상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리 안에 사고에 아주 내리 깊숙이 있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런 그 사고 그걸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알투셀 같은 경우는 이데올로기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아니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그 레이코프 같은 사람은 이거를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프레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뭔가를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지금과 같은 이런 너무 당연하거나 이거와 다른 얘기를 하면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떤 프레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죠. 요새 말로 하면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리스는 직접민주주의 국가였고 그리스는 선거를 했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그 프레임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 거죠?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 프레임을 의심을 해봤던 사람들 중에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막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있었다고 우리 송쌤이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파리 커뮌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내에서 자치라고 하는 걸 하면서 아까 그 제가 얘기를 했던 자기에 의한 자기의 지배와 피지배를 동시에 하는 이런 내용들을 한번 실현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이었었는데 우리에게도 그게- 있었죠. 우리에게도 있었죠. 동학혁명이. 동학혁명 같은 것도 있었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굉장히 이질적인 부분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평등의 기본적인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프레임을 계속 바꿔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뭔가를 얘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떠오르는 생각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누구에 의해서 주입된 생각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게 바로 의심이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인공지능은 이걸 못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인공지능이 의심을 하려면 그거를 프로그램을 다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인공지능이 절대로 인간을 지배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프레임을 한번 그 깨보자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들이 좀 이렇게 진행을 더 이렇게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기도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좀 학식이 있고 돈도 있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서 그 사람을 선거를 통해서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럼 그 사람들에 의한 의회가 구성이 되어지겠죠. 그죠? 그 의회를 우리는 너무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럼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주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공화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붙어 있어요. 지금 그렇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하고 공화국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개념적으로 거의 동일할까요? 저는 공화정이라는 말이 더 큰 범위를 갖고 있는 단어라고 저는 알고는 있는데 공화정 같은 경우는 어떤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해서 그 권력이 서로 조화나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장치를 만드는 곳이고 민주주의 같은 경우에는 모든 국민이 주인이 되는 어떤 특정한 권력이 나오는 곳이 없는 곳이죠. 그렇죠. 로마 같은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공화적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거죠. 공화정이라고 하는 거는 상권 분립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그렇죠. 얘기가 될 것 같고 그러면 민주라고 하는 건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하나예요. 아까 제가 랑시에르 얘기를 했지만 지배받는 거하고 지배를 하는 것이
한 사람에 의해서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으면 예전에 그 막스 얘기 중에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어요. 임시적으로. 그런 게 아마 민주주의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지배하는 사람하고 지배받는 사람이 동일 계급인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막스뿐만 아니라 칼 슈미트라고 하는 그 독일의 아주 보수적인 그 법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가장 유명한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정치는 적과 아를 구분하는 건데 그 적과 아의 구분선의 핵심이 그거였었어요. 아는 동일이에요. 다. 적도 동일이고. 그러니까 동일과 동일의 사이에 아님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적과 아가 구분이 되어지는 거니까 아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아구는 다 똑같은 이렇게 돼야지 민주주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화주의가 민주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하고 공화주의를 물론 지금은 개념적으로 거의 뭐 비슷한 개념이 되었지만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하면 뭐라고 딱 생각을 하냐면 상권 분립으로 서로 견제 균형을 갖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입법부하고 행정부하고 사법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화제에서는 당연하게 대의제가 되어질 수 있고 대의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뽑을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뽑겠어요? 지금 기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보다 똑똑한 사람 그리고 가서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정말 재밌는 거는 이거를 좀 이렇게 시간을 이제 우리 현대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이 정말 똑똑한가요? 대표적으로 직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봐도 과연 선거가 어떤 자질을 기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인가라는 거에 대한 아주 심각한 의구심을 그렇죠. 들 수 있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견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직전은 거잖아요. 이명박이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아주 적나라하게 보는 게 뭐냐면 국회는 사실 이게 국민이라고 하는 얘기도 사실 쓰면 사실 좀 안 되는 건데 대부분 보면 민중 내지는 인민이 맞는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인민에서 인은 양반을 얘기하는 거고 지배 예, 계급 지배. 옛날에 예. 민은 백성을 얘기하는 예, 건데 그래서 피지배가 민중 있죠. 이런 얘기가 더 얘기가 나올 건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가 전제로 하고 뭐 그 용어는 자유롭게 말씀하시는데 견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국회가 지금 최고의 꼴찌잖아요. 꼴찌. 신임도에서 꼴찌고 신뢰도에서 꼴찌입니다. 사법부는 지금 어때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막 국회만큼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부를 그럼 어떻게 견제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스템을 놓고 봐도 공화주의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주의의 한 요소로서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고 그 선거권의 확대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투쟁의 역사였었고 그건 당연히 확대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었고 그렇게 확대가 되어져서 왔는데 그 선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뽑을 때 그 뽑는 기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준에 의해서 우리는 그걸 학습을 당했고 그 학습을 당한 사람들이 똑같이 재생산을 해서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거냐면 똑똑하다, 돈이 많다, 가서 잘할 것 같다, 전문적이다. 근데 뽑아놓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에 한 가지만 맞는 거죠. 돈이 많더라라고 하는 것만 맞고 나머지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이제 오늘 이제 주제가 자체가 이제 어쨌든 이제 선거하고 그러니까 민주적인 민주주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민주주의 방법론으로서의 선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대한약사의 선거도 한번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동안 우리가 1987년도 물론 그 전에도 대통령 선거는 없었지만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긴 했었죠. 근데 국회의원 선거도 이렇게 역사를 보면은 그 현대 기준으로 과거를 보면은 진짜
이게 어떻게 선거가 이럴 수가 있지 정도로 그 한심한 선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회의원의 뭐 30% 이상을 대통령이 지금 당연직으로 뽑을 수 있는 이런 선거가 80년 이전까지는 그게 있었으니까. 네. 그리고 80년 뭐 전두환 때는 말 그대로 체육관에서 선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뽑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하튼 직선제가 된 상태에서도 우리가 쭉 역사를 봐왔지만은 계속했는데 직선제 이후로 된 대통령마다 뭔가 끝나고 나서 계속 뒤끝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항상 뭐 실패한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은 신뢰를 못 받아가지고 맨날 지탄만 맞는 국회의원이지. 그러면서도 또 국회의원 선거를 또 뽑아야 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쳇바퀴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어떤 선거를 잘해서 내년은 선거 때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잘 뽑읍시다 라는 부분들 가지고는 이제 해결되기 어려운, 그러니까 어떤 그런 선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저 사람 잘 뽑아야지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됐어도 우리가 지역에서 아니면 각 지역에서 그 사람이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어떤 국회의원 낸 거에 대해서 토론할 수가 있고 그 결정 부분들을 뭐 어떤 제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재검토할 수 뭐 있는 제주도에서 한 것처럼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참여를 해서 결정할 수 있게 하다든지 뭐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국회의원들이 되면은 뚝딱뚝딱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것들,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심각하게 지금 좀 한계에 봉착하지 않았냐 저는 생각을 합니다.